제가 준비한 얘기, 공유주방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공유주방 중에서도 배달 음식점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 있는 구성원들은 제가 2년 전쯤에 2017년 여름에 실제로 배달 음식점을 오픈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와 함께 일하고 있는 저희 셰프들입니다. 저희 되게 영한 셰프들이 있고요. 업에 대한 정의, 사실 아까 에어비앤비 팀장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우리가 에어비앤비도 처음에 에어비앤비를 공유 경제라는 키워드와 맞물려지는 것을 달갑게 여기지 않으셨다고 말씀 주셨는데, 사실 업에 대한 정의는 업을 뭐라고 부르느냐는 사실 지극히 소비자 관점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말씀하셨듯이 에어비앤비를 쓰는 사람들이 에어비앤비는 공유 경제의 일환이니까 다 써봐야 되겠어, 이런 사람들은 사실 없거든요. 그러면 굳이 우리가 공유 주방이라고 불러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뭐 여전히 논란의 퀘스천 마크가 달려 있긴 하지만, 어찌됐건 저희가 업을 정의한다라는 것은 왜 중요하냐면,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제한된 리소스를 가지고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바라보는 공유 주방이라는 업이 어떤 것이다라고 명확하게 선언하는 것은 구성원들이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가를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목적에서 저희가 업을 정의를 해본 건데, 저희가 내린 공유주방의 정의는 오프라인 인프라입니다. 그래서 인프라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고요. 오늘 이런 뜻깊은 행사에 저희를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한데, 그리고 다행히 저희가 2월에 투자를 받으면서 기사가 나가면서 많은 인터뷰와 그리고 투자자분들한테도 연락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저희가 공유 주방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며칠 전에는 모 언론사 기자님께서 인터뷰를 어레인지 하시고 한 5분 정도 먼저 사진 기자님이 오셔서 저한테 주방 찍으러 가자. 죄송합니다, 제가 주방이 없습니다. 아니, 공유 주방 하신다면서요? 네. 근데 주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 기자님은 씁쓸히 이 프로필 사진 몇 장 찍어주시고 가셨는데, 저희가 이제 투자를 받으면서 공유 주방이 있을 거다라고 많이들 이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솔직히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준비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이 자리에 오게 됐으며 공유 주방 얘기할 때 고스트 키친이 계속 거론되는가, 단순히 투자를 받아서인가, 제가 어떤 일을 해왔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이해에 도움이 되실 것 같고, 그래서 저 사람은 공유 주방을 아직 해보진 않았지만 저 사람이 하는 얘기는 들어볼 만해 라는 믿음을 조금 드리기 위해서 제가 어떤 일을 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주방이 제가 지난주까지 2년 조금 안 되는 시간 운영했던 말 그대로 고스트 키친입니다. 매장은 없고, 그러니까 테이블이 없고 주방만 있으면서 외부에서 봤을 때는 여기서 음식이 만들어지는가를 굳이 알기 어려운, 배달 음식만 하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특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45평 정도 되는 주방에서 첫 페이지에서 보셨던 셰프들이 열심히 음식을 만들어서 배달하는 일을 했습니다. 혹시 강남권에 계신 분들 중에서, 또는 아니시더라도 이 브랜드를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거나 음식을 시켜 보신 분 있으실까요? 몇 분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운영했던 브랜드들입니다. 밥투정, 도쿄밥상, 난난나 파스타, 도쿄 카레라는 4가지 브랜드를 저희가 실제로 메뉴 개발부터 브랜드까지 만들어서 배달 음식점을 운영을 했었고요. 그 중에서도 도쿄밥상 같은 경우에는 배달의 민족에서 상위 1%에게 매달 수여한다는 그 우수업소를 저렇게 여러 번이나 받을 정도로 음식 자체로는 꽤 인정받는 음식점이었습니다. 이 슬라이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기승전 치킨집 또는 아사라고 있는데요. 네.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이과였습니다. 그래서 이과를 택해서 공대를 간 다음에 과로에 못 이겨 치킨집을 차린 케이스는 아니고요. 네, 어떤 분은 제가 다른 데서 이 장표를 쓰는 걸 보셨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배민에서 일이 그렇게 힘드셨나요? 그래서 나오신 건가요? 여쭤보시는데, 배민에서 일은
주방하는 것보다 빡세진 않았습니다. 힘들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치킨집, 소위 말하는 음식점을 차린 이유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가 운 좋게도 배달의 민족이 굉장히 핫한 때 입사를 하게 됐어요. 2014년 여름에 입사를 해서 제가 맡았던 일들은 주로 이제 IR을 담당하거나 콥뎁이라고 해서 회사가 다른 회사에 투자를 하거나 인수하는 일들을 제가 맡아서 하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골드만삭스 투자, 힐하우스 투자, 도합 1,000억 조금 안 되는 돈을 투자를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식권대장에 투자를 하거나, 배달의 민족이 투자를 했습니다. 하거나 덤앤더머스, 마지막에 서비스 이름은 배민찬으로 바뀌었었죠. 그래서 덤앤더머스 팀을 인수하거나 두바키콜이라는 배달 대행 인수하는 일들을 제가 직접 하면서 소위 말하는 이제 푸드테크의 중심에 있었고, 그래서 푸드테크라는 업이 얼마나 큰가를 제가 이해하게 됐어요. 배달의 민족을 다니면서. 그 와중에는 배민수산이라고 해서 배달의 민족에서 처음으로 직접 배달하는 서비스를 시작해봤습니다. 실제로 제가 배달도 했었고요. 네, 그래서 가락시장에서 회를 만들어서 그 소비자들에게 배달하는 일도 해봤었고요. 나오기 직전에는 배민키친, 어떻게 보면 이제 대한민국 최초의 공유주방이라고 할 수 있는 배민키친도 제가 팀을 꾸려서 강남에 오픈한 적이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배달 공유주방에 대해서 얘기할 만 하겠죠. 네. 그래서 배달 음식에 대한 공유주방만을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배달 음식은 몇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IT 출신이고, IT 출신이 외식업을 바라봤을 때는 제 느낌으로는,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여기는 혁신할 수 있는 것이 상당히 많겠다라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었어요. 그러면 그 중에서도 배달 음식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바로 이제 다음에 보여드릴 이 이유들 때문인데, 여기 있는 이 5명, 지금도 저희 회사에 있고 키친을 오픈할 때부터 같이 일했던 사람들인데, 굉장히 어렵게 면접을 봐서 채용을 했습니다. 채용을 했고, 다들 레스토랑에서 짧게는 3, 4년, 길게는 7년 이상 일해봤던 경력자들이에요. 이 경력자들이 입사를 하고서 몇 개월 지난 다음에 우리 회사 어때? 다닐만 해요? 우리 사업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라고 물어봤을 때 이들의 대답은 뭐였냐면, 저희는 입사할 때 망할 줄 알았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왔느냐? 일단 그 IT 출신의 대표가 하는 얘기들이 좀 신선했나 봐요. 뭐 도전적이고, 그리고 특히 이제 근로기준법을 지킨다라는 것 때문에 왔다. 왜 망할 거라고 생각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음식을 보면 홀 장사를 해도 될 만큼의 퀄리티의 음식인데 왜 굳이 배달만 하려는 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배달만 해서 우리를 먹여 살릴 수 있느냐, 돈을 벌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너무 의심스러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경험은 대부분 다 홀 하면서 뭐 약간의 뭐 배달을 하는 이런 음식점들만 일해봤지, 아예 배달만 하는 음식점을 일해본 경험은 없기 때문에 본인들이 배달 음식을 많이 시켜 먹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장에 대한 확신은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몇 개월 지나고 나서 주문들이 막 올라가는 걸 보고, 이게 뭐지? 내가 생각했던 거랑 많이 다른데? 라는 걸 이해하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사실 린 스타트업이라고 생각해요. 앞서 보여드렸던 4가지 브랜드를 저희가 만들긴 했지만 저는 공대 출신이고 요리사도 아니고, 제가 뭐 요리를 좋아해서 막 메뉴를 막 만들거나 집에서 주말마다 가족들에게 요리를 해줄 정도의 실력자는 아닙니다. 그러면 4개의 브랜드를 어떻게 론칭을 했느냐? 지극히 린 스타트업 관점인데, 린 스타트업에서의 키워드를 몇 개를 뽑아보면은 MVP, 최소 기능 제품이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걸 통해서 실험을 하고 측정을 한 다음에 거기서부터 나오는 유효한 학습을 다시 프로덕에 반영을 해서 수정해 나간다. 이렇게 이제 사이클을 계속 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린 스타트업이잖아요. 자, 음식점이라는 거는 사실은 여러분들 상상해 보시면 어떻게 가게를 열게 되냐면, 요즘 트렌드가 뭐지? 요즘 뭐 예를 들면은 동남아에 분짜가 뜬다는데 한번 해볼까? 그래서 어디서 이제 자기가 경험이 있어요. 그럼 내가 만든 음식이 적어도 저 경쟁자들보다 맛있는 것 같아 라는 확신이 서면 부동산을 알아보고 적당한 상권의 부동산을 얻으면 그다음부터 컨셉을 잡기 시작하죠. 우리 매장이 어떻게 사람들이 인식할까? 인테리어라던가 브랜드라던가 많은 시간을 투자한 다음에 막상 내놨는데 고객들의 어떤 브랜드에 대한 인식이라던가 반응이 기대했던 거랑 다를 때 뭔가 피버팅하거나 수정할 수 있느냐,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만둬야 됩니다. 접어야 됩니다. 그런데 배달 음식의 특징은 이런 것들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측정. 대부분의 음식이 주문이 배달 플랫폼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오프라인 장사보다는 조금 더 명확하게 고객을 이해할 수 있어요. 가장 쉽게 여러분들 개인정보, 내가 배민에서 시킬 때마다 내 개인정보가 고스트키친에 간 건가? 이런 생각 하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배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고객 주소를 일단은 알아야 돼요. 적어도 한 번은. 그래서 그 주소를 통해서 저희도 이제는 딱 주문이 뜨면 아, 그분이구나. 이거는 뭐 외우고 있는 거예요. 너무 많이 시키시니까. 역삼동 몇 번지, 아, 그분 또 시키셨네. 그리고 뭐 한동안 안 시키시면 그분 이사 가셨나? 그러니까 늘 이제 주문 배달만 하다 보니까 이제 주소를 알게 되고, 이런 플랫폼들은 자기들 목적에 의해서 데이터들을 굉장히 상세하게 잘 정리를 해서 주거든요. 마음만 먹으면 어떤 메뉴가 잘 나가는지, 어떤 시간에 주문이 생기는지 다 분석해 볼 수 있어요. 어느 동네에서 주문이 생기는지. 그래서 유용한 측정이 가능하다는 게 배달 음식이 가지고 있는 장점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프로덕트 마켓 핏이라는 것들을 배달 음식에서는 비교적 쉽게 해볼 수 있는데, 보여드린 4개의 그 브랜드 외에 그만둔 브랜드들도 꽤 많아요. 해보니까 아니었던 거죠. 첫 번째 저 샐러드 같은 경우에는 배달 음식 너무 이제 제가 이 고스트 키친을 처음에 준비하면서 체중이 계속 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건 아니다. 샐러드 안 팔려요. 그러니까 배달 음식에, 배달의 민족에 들어가서 내가 샐러드를 시키겠다까지의 여정이 사실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주일 만에 드랍했습니다. 드랍하고, 예를 들면 피자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면 먹을 만한데 왜 안 시키지? 결국에는 이제 저희가 내린 결론은 브랜드 피자의 할인과 경쟁하기가 어렵겠다. 아니면 진짜 이태원에 부자 피자가 들어오는 게 아닌 이상은, 미리 알려진 브랜드가 들어오는 게 아닌 이상은 새로운 브랜드를 만드는 게 생각보다 쉽진 않구나. 예를 들면 중식 같은 경우에는 이게 너무 심해요. 매출이 많은 날과 적은 날이 너무 심하고, 이게 사람 관리가 쉽지 않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다른 음식들은 요리사들이 여러 가지를 요리할 수 있는데 오직 중식만은 웍을 쓸 수 있는 소수의 요리사들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 쉽게 포기하고 새로운 브랜드를 만드는데 일반 음식점을 하는 것보다는 비용이 적게 들고 손실이 적기 때문에 이런 많은 시행착오 끝에 결국 브랜드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는 것은 배달 음식이 갖고 있는 분명한 장점입니다. 그래서 이 네 브랜드가 살아남게 된 거고요. 그럼 앞으로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의 경험들을 토대로 해서 인프라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생각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 음식점을 했을 때 초기에 돈이 많이 든다. 얼마나 많이 들까요? 그 전에 이제 인프라가 되기 위해서는, 또는 플랫폼이 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충분히 많아야 되잖아요. 소수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사실 플랫폼이라고 주장하기는 어려운데, 이 숫자들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18만 7,837이라는 숫자는 2015년 기준으로 국세청에 신규로 등록된 음식점 사업자 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16만 9,164는 뭘까요, 그러면? 맞습니다. 같은 해에 폐업한 음식점 사업자 수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전국에 음식점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업자 수는 몇 개냐면 71만 개 정도 됩니다. 이 사업자라고 하면 이제 법인도 있을 테고 개인도 있을 테고 규모도 이제 자영업부터 예를 들면 CJ에서 하는 그런 것도 있겠죠. 보시면 18만 개, 70만 개 중에 18만 개면 거의 4분의 1이 매해 새로 생기는데 4분의 1이 또 망해요. 여러분들 음식점을 새로 시작할 때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이 사실 초기 비용이잖아요. 그 초기 비용들을 좀 들여다보면 왼쪽은 이제 요즘은 배달만 해도 충분히 규모가 일어난다라는 것들을 이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배달에 최적화된 주방을 낼 때 최소한의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임차 보증금, 건물주한테 보증금을 내야 되는데 대략 1,000만 원, 그리고 인테리어 비용에 1,000만 원 정도를 드리고, 배달만 하기 때문에 주방만 깨끗하게 갖추면 되잖아요. 그리고 주방 설비를 하는데 한 700만 원 정도를 드려야 되는데, 이 숫자들은 저희가 임의대로 책정한 건 아니고요.
그 요즘 그 치킨 플러스라고 배달만 해도 충분히 치킨 장사 됩니다라는 어떤 모티브로 이제 프랜차이즈 하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 브랜드의 창업 비용을 살펴보면 대략 이 정도 된다라고 가이드를 줘요. 2,700만 원.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는 제가 그 한국은행에서 만든 보고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만든 보고서를 토대로 한 건데요. 간이 포장 판매 전문점 평균이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이 간이 포장 판매 전문점이라는 것이 어떤 종류다라고 나와 있지는 않지만 추정컨대 제 생각에는 뭐 샌드위치 가게나 뭐 주스 가게나 뭐 이런 작은 가게들, 떡볶이 가게 이런 것들이 아닐까라고 생각해보면, 김밥집 만드는 데 필요한 돈이 임차 보증금이 2,300만 원에 권리금이 1,800만 원, 인테리어에 2,300만 원, 주방 설비 700만 원. 그래서 대략 7,000만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걸 잘 운영하면 좋겠는데, 음식점이 대부분 평균으로 봤을 때 평균 몇 년을 영업을 하다가 폐업하는지 아세요? 3.1년이라고 해요. 3년 정도만 지나면 대부분 폐업을 한다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다시 이 비용을 보면, 그럼 3년 후에 내가 손실로 처리해야 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임차 보증금은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내가 월세만 꼬박꼬박 냈다면. 그리고 임차 권리금. 사실 가게가 잘 안 되면 누군가에게 당신 여기 들어오면 장사 잘 되니까 권리금 주세요 하기가 쉽지가 않죠. 인테리어 비용 다 버려야 되죠. 주방 설비도 어쩌면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폐업을 하게 되면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건물주랑 계약에 의해서 원상복구하기로 돼 있어요. 원상복구는 임차인의 의무입니다. 인테리어에 2,300만 원 정도 들여서 주방을 꾸미면 이거 폐기하는데 부시는데 얼마쯤 들까요? 1,000만 원은 좋게 듭니다. 대부분 이제 폐기물 쓰레기 비용이 엄청나게 요즘 높아져서 1,000만 원 정도는 들여야 되고요. 700만 원 이 집기라도 팔아보려고 가는데 황학동 가면 엄청 싸게 팝니다. 싸게 매입합니다. 그래서 황학동 온라인이라는 또 이런 스타트업이 생겼는데, 결국에 내가 7,100만 원을 들였지만 평균적으로 3년이 지나면 여기 있는 돈을 대부분 다 회수하지 못합니다. 임차보증금 말씀드렸듯이 원상복구 비용으로 쓰게 되고, 월세가 조금이라도 밀리면 여기서 까게 되니까 결국에 나올 때 고스란히 버리고 나오는 셈이 되죠. 자, 그랬을 때 여기 있는 비용들의 대부분이 사실은 초기 비용이고 인프라에 해당되는 것들이고, 남이 다시 재사용할 수 있다면, 이걸 이제 공유라는 키워드로 연결시켜서 쓸 수 있다면 사실은 아낄 수 있는 비용일 수도 있죠. 그래서 배달 음식점에는 저희 생각에는 공유 주방이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누구나 내가 음식점을 낼 때는 5년, 10년 할 거야 라고 하지만 세상이 뜻대로 되는 일이 별로 없고, 정말 장사가 잘 되면 뭐 젠트리피케이션이라던가 건물주와의 어떤 문제들, 변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그 음식점이 영업을 영위하는 기간이 짧다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인프라에 해당되는 비용은 공유하는 것이 좋겠다가 저희 생각이고, 그래서 공유 주방, 특히 배달 음식점은 인프라로서 접근하는 게 맞겠다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건 너무 공유 경제 그 컨퍼런스에 끼워 맞추기식 아닌가, 겨우 그 인테리어 비용과 주방 설비를 가지고 공유라고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공유 오피스와 공유 주방, 나중에 김대일 대표님께서도 말씀 주시겠지만 좀 다른 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여기 계시는 분들이 어떤 그 일을 하고 계시고 어떤 고민, 어떤 이유로 이 컨퍼런스에 참석했는지는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창업이라던가 새로운 어떤 시도에 관심이 되게 많으신 분들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패스트5나 위워크가 생겨서 갑자기 없던 창업 결심을 하게 되거나, 내가 창업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패스트5가 강남역에 문을 열었으니 나는 저기 가야겠어 라는 분들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대다수라고 하긴 힘들죠. 하지만 공유 주방은 앞서 말씀드렸던 내가 음식점을 차리고 싶어 라고 고민하시던 분들의 초기 비용들을 대부분 다
그 공유주방 업체 고스트키친이 부담을 해주기 때문에 창업의 문턱이 상당히 낮아졌다라는 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공유주방을 토대로 창업을 결심하게 될 테고요. 그 인구는 앞서 봤듯이 매해 18만 개 이상의 자영업 사업자가 생기듯이 충분히 수요가 크다라는 건데, 그 외에는 또 뭐가 있을까? 왼쪽은 그 대략적인 저희가 실제로 고스트키친을 운영하면서 썼던 원가 구조입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셨죠? 음식점 하면 얼마나 남는지. 식재료가 대부분 30% 정도 쓰입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 그런 생각 드실 때 있죠. 이 음식이 이 가격이 맞나? 드실 때가. 근데 어쨌든 30%가 그 선인 것 같아요. 좀 더 비싸면 맛있는 음식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나머지 포장 패키지, 배달비, 주문 중개 플랫폼 등등등 해서 24% 정도가 자영업자가 가져가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말을 좀 빨리 하겠습니다. 24% 굉장히 박하게 보이지만 약간 여담으로 여러분들이 그래서 1,000원씩 배달비를 내셔야 되는 이유가 1,000원이면 원가에서 대략 5% 정도가 더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자영업자가 30% 정도 가져갈 수 있습니다. 하루에 50만 원 벌면 15만 원 정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루에 50만 원 정도 버는 노동을 하시면 아마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라는 걸 뼈저리게 느끼실 텐데, 그만큼 힘든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인데, 이 중에서 이제 하나만 예를 들면 바로 배달입니다. 배달 음식의 특징은 다른 여러 가지 물류도 있지만 음식 배달이라는 것은 100% 온디맨드입니다. 언제 어떤 수요가 생길지 몰라요. 오늘도 날씨가 좋다가 갑자기 밤에 비가 오기 시작하면 모든 배달집들은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고, 예를 들면 갑자기 배달의민족이 마케팅을 빡 해버리면 또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축구 국가대표가 경기를 하는데 후반전만 했으면 좋겠는데 연장전 가면 또 이제 힘들어집니다. 이게 변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100% 온디맨드라는 것과, 그리고 배달 시간이 비교적 길지가 않습니다. 택배 내일 와도 4시간 만에 갖다 줘도 우와 빠르다 하는데, 음식은 30분 늦어지면 얘가 오는 거냐 안 오는 거냐. 그리고 각기 다른 픽업 지점, 물류센터를 만들기가 힘듭니다. 무조건 불특정 다수에 있는 음식점에서 픽업을 해서 불특정 다수에 있는 고객들한테 전달해야 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물류가 굉장히 복잡한데, 제가 실제로 해봤습니다. 하루에 66개 배달을 한 건데요. 가능한 이유는 저희는 적어도 출발지가 한 곳입니다. 한 곳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 동선만 잘 짜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배달할 수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배달 음식점을 하는 공유주방들이 한 곳에 모여 있다라는 얘기는 이제부터 시너지가 나기 시작한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배달이라는 부분, 나중에는 식재료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점점점 모여있기 때문에 힘을 발휘하고, 그래서 공유할 수 있고, 내가 배달원을 직접 고용하진 않지만 우리가 같이 고용해서 나눠 쓸 수 있고, 그런 형태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배달 음식점은 공유 경제에 굉장히 잘 맞다라고 저희는 이해를 하고요. 일단 그래서 저희가 바라보는 방향은 뭐냐면 이제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랑 비슷하다고 보는데요. 소프트웨어 개발자들 중에서 내가 만든 프로그램을, 앱을 팔고 싶다라는 욕구는 뭐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시겠지만, 사실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가 나오기 전에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는데, 애플이랑 구글이 플랫폼을 내놓으면서 정말 많은 시도들이 일어나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저희가 바라보는 저희의 역할은 딱 오프라인 플랫폼이 되고자 하는 겁니다. 공유주방이라고 하면 말씀드렸던 초기에 투자하는 비용들을 저희가 많이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음식점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문제인 확장에 대한 고민들, 내가 강남에서 잘 됐는데 서초에 가도 잘 될 것 같은데 내가 낼 돈이 없어,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많이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를 인프라로서 접근한다면은 사실 이 인프라를 이용해서 어떤 식의 새로운 시도가 일어날지 감히 상상하기 어렵다라고 보는 거가 저희 관점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분들이 많이 여기 모여서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게끔 인프라로서 공유주방을 끌어나가겠다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외식업이라는 것이 확장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형태를 만들어주는 것이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